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주식회사 아이메디신 기업부설연구소 김대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사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기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릴 내용은 뇌파와 빛 자극을 이용한 난치성 뇌질환의 치료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마 앞전에 아마 도수학 연구회에서 이런 저희 대표님이 한번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들으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서 일단 뇌파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뇌파는 이제 EE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EEG는 정량화 뇌파라 해서 이제 퀀티타티브 EEG라고 해서 QEEG라고 약자로 쓰거든요. 뇌파는 이제 그냥 눈에 이렇게 여기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태블릿에서 뇌파를 저희가 뭐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 아무거나 하나 열어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뇌파라는 게 이렇게 눈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무슨 신호인지 알기 어려운 그냥 오실레이션이 계속 머리 전체 채널에서 계속 측정되는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브레인 상태를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정량화 뇌파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QEEG라고 해서 뇌파를 이제 수치화한 다음에 그 수치화를 통해서 어느 부위가 문제고 어느 부위가 어떻게 문제고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시는 저런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 회사는 원래 이제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4세부터 82세까지 전 연령대 남녀 건강인의 표준 정량 뇌파 패턴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했고요. 그게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의 뇌가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게 이 장비인데, 이 장비를 이용해서 뇌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제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 이 하얀색 센서 부분이 측정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뇌파 측정을 할 때는 이제 젤을 머리에 투입해가지고 측정하는데, 이거는 그냥 드라이 EEG 시스템이라서 그냥 착용하고 바로 측정하고, 혹시 이제 누구 한 분이라도 지금 한번 측정해보고 싶다 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시작하기 전에 측정을 해서 뇌파가 이렇게 측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 하얀색 센서 안쪽에 LED 모듈이 있어서 그 빛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영역들을 자극해서 이제 치료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요.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뇌파랑 정량 뇌파, 그리고 정량 뇌파를 이용해서 이제 빛 자극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케어했던 케이스 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케이스들을 쭉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원래 이제 3가지 난치성 질환에 지금 도전하는 게 회사 비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치매, 중독, 자폐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거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 빛 자극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독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이제 케이스를 실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뇌파랑 정량 뇌파 저희 디바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뇌파는 조금 이제 어떻게 생성되는지 조금 이해하게 되면 빛 자극을 통해서 그 뇌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의 생성 원리를 좀 알면 좋고요. 그다음에 뇌파는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1초에 몇 번 업다운 하는지 그 개수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파가 1초에 방금 아까 보셨던 이런 이제 오실레이션이 1초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뭐 10Hz이다 하면 1초에 10번 업다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라는 의미를 좀 알면 이제 그 뇌파를 평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의 의미를 임상적 의미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뇌파는 그냥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가 건강인의 뇌파를 연령별로 성별로 다 모았는데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뇌파가 건강한 패턴에 비해서 이제 너무 빠르다. 그걸 이제 과각성이라고 표현했고요. 너무 느리다. 그럼 저각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면 이제 주로 저각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파킨슨이다 그러면 이제 저각성인 사람도 있고 고각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각성인 사람은 주로 이제 리지디티, 동작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고 고각성인 사람은 막 떨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그 뇌파든지 결국 건강하냐, 고각성이냐, 저각성이냐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 뇌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인이 복잡한 시스템 같은데 뇌파를 측정해 보면 조금 이렇게 브레인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윈도우가 생깁니다. 그거를 잠깐 이제 제너럴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량 뇌파로 가기 전에 이제 뇌파를 좀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뇌파를 판독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신경과에서 막 그 간질 에필렙티폼이라는 그 스파이크나 슬로우 웨이브 이런 것들을 판독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뇌파가 전반적으로 측정이 잘 되는 건지 뇌파가 어떤 게 진짜 뇌파고 어떤 게 잡음인지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사실 임상에서 뇌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필렙티폼 같은 이제 특수 분야는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이 이제 판독해 주시면 되지만 일반적인 정량 뇌파에서는 이제 그 뇌파가 뭐고 뇌파가 아닌 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임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뇌파신을 판독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뇌파를 판독할 수 있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임상에서 뇌파를 이 장비로 뭐 다른 장비로 측정해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뇌파를 분석하는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뇌파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굉장히 작은 신호이고요. 실제 측정할 때 굉장히 큰 뇌파가 아닌 저희는 잡음이라고 하는데 아티팩트들이 많이 끼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아티팩트를 임상에서 스스로 이렇게 제거하시는 거는 상당히 이제 번거로운 일이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신호 처리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자동화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시면 이제 클라우드로 데이터 올라가서 거기서 클리닝이 된 다음에 AI가 클리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정상인 뇌파랑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어떤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데 그 인터벤션이 이제 실제로 어떤 원리로 해서 하는 건지 그 인터벤션 방법의 원리를 좀 설명드리고 어떤 케이스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파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이제 뇌파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맨 위에가 이제 베타파, 그 다음에 알파파, 세타파. 베타파는 이제 상당히 그 모폴로지라는데 이렇게 불규칙적인 게 베타파입니다.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면서 1초에 13번 이상 업다운을 하면 그 베타파라고 부르고요. 알파파는 이제 8에서 13Hz, 뭐 정의학에 따라서 12Hz 이렇게 하는데 알파파는 모폴로지가 굉장히 물결처럼 저희가 사인파, 뭐 수학에서 나오는 사인파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모폴로지 가집니다. 이런 알파파가 나오다가 이제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점점 알파파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사람이 졸리게 되면 알파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졸지 않게 각성 상태 유지하면서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측정한 지 5분 내로 이제 이런 그 각성이 유지가 안 되는 패턴이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치료보다 먼저 이제 수면을 먼저 이렇게 개선하도록 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뇌파 쪽에서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리듬이고 알파 하나만 이해해도 실제 임상에서 뇌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타라는 거는 이제 알파보다 조금 더 느린 뇌파입니다. 이 세타는 이제
그 이제 치매나 파킨슨 이런 이제 퇴행성 질환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불건강한 세타가. 그리고 건강한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뭔가 이제 기억을 할 때, 지금 갑자기 제가 집 차에다가 무슨 문 안 잠그고 왔어. 그럼 순간적으로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메모리가 작동할 때 세타가 나오는 거는 정상적인 세타인데, 이제 세타가 이렇게 보통은 이제 졸릴 때도 나올 수가 있고요. 각성해서 졸릴 때, 아니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퇴행성 질환에서 세타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간단한 개념은 뭐냐면 이런 뇌파가 이제 다이나믹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거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퍼시스턴트하게 뇌파가 계속 세타가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거는 메모리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고, 세타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영역이 아예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세타가 나오는지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알 수가 있고요. 델타는 이제 주로 수면 시에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거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아주 뾰족한 그 스파이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슬로우 웨이브가 나오는 게 이제 전형적인 에필렙티폼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모폴로지가 샤프한 사람이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시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필렙티폼은 사실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측정 안 해봐서 그렇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일부가 시저를 하는데, 에필렙티폼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또 케어를 하면 이제 브레인이 안정화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게 뇌파의 개념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한 10분 지났는데, 혹시 한번 이거를 사실 교과서로 보는 것보다 내 뇌파를 한번 측정해 볼래 하신 분 있으면 잠깐 여기 앉아주시면, 그럼 아마 실제로 뇌파가 이렇게 측정되는구나 하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쪽 제가 마이크 연결돼 있어서 너무 멀리 가시면 여기 잠깐만 앉으시고. 저희가 이제 측정할 때 이제 다른 분들도 어떻게 뇌파를 측정하는지 이제 보고 싶으실 테니까 저희 앱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뇌파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성별과 나이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건강한 패턴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뇌파가 이렇게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학교 가면 이제 뇌파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요. 유아부터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거고, 성인에서는 뇌파의 속도가 유지되다가 나이 들면 다시 서서히 느려지는 게 뇌파의 변화라고 보는데, 남자 여자 뇌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이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생년월일만 알려주시면. 1964년 예. 10월 15일. 예. 64년. 예. 10월 15일.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그냥 임의로 좀 넣겠습니다. 지금 그냥 데모로 하는 거니까요. 먼저 이제 뇌파를 측정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요즘 이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런 이제 간단하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원래는 이제 장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뇌파 그 건식 장비를 못 찾아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들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파워만 켜주고 나서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 저쪽에 있는, 제가 저쪽 갈 수 있나요? 이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저거 좀 액세서리만 몇 개 갖다 주시면, 여기 물티슈하고 예, 거기 있는 거 다 이쪽으로 좀. 네.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뇌파 측정할 때 이 전압을 측정하는 거라서, 이제 전압 측정이라는 게 이제 두 전극 사이에
그 오실레이션, 정기적 오실레이션 측정하는 거라서 항상 레퍼런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뇌파가 너무 이게 미세한 신호다 보니까 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잘 이제 프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피부에는 그 각질 같은 게 있어서 그거가 이제 그 전류가 측정되는 데 좀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마에 이 가운데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그라운드로 쓰고 있고 왼쪽을 저희 레퍼런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보통 이렇게 그 프랩이라고 저희는 말하는데요. 측정 전에 약간 이제 그 부위가 정기적으로 잘 측정이 될 수 있게 이 아주 미세한 그 전도성 젤을 살짝 바른 다음에 약간 까끌까끌한데 그것만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측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헤드셋을 착용하는데 이제 뭐 조금 이제 나중에 뇌파 측정 관심 있으면 이게 이제 또 자세한 걸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바로 착용하면 됩니다. 착용하고 뇌파를 측정하는 해부학적인 랜드마크가 정해져 있어서 뭐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되게 이제 눈앞에 눈썹 위에 손가락 하나 정도 양쪽 귀에서 이제 양쪽 예,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측정하기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는지 디바이스가 이제 블루투스로 태블릿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측정하기 전에 각 위치가 이제 임피던스라는 게 있는데 임피던스가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하얀색 센서가 두피에 잘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여자분들은 머리가 많으니까 더 부착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남자분들은 더 쉽긴 한데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조금 제껴주면 됩니다. 머리카락을 제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저희가 쓰는 브러쉬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아래 두 쪽이 뒤에가 이제 머리카락이 좀 이제 방해를 해서 접촉이 잘 안 된다 하면 이렇게 살짝 이제 더 접촉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임피던스 측정을 해주면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 임피던스라는 거를 미리 체크를 해주고 나면 이제 이제 측정할 준비가 됐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측정 모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뇌파 데이터를 이제 한번 이제 측정 녹화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F8 같은 곳은 이렇게 이제 혈관이 지나가는 위치, 바로 F8 여기거든요. 혈관이 지나가는 위치라는 펄스가 같이 측정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AI가 이런 패턴 잘 학습이 돼 있고 이제 T3 같은 이 경우는 이제 다른 데 비해서 되게 모폴로지가 뾰족뾰족 하잖아요. 앞에 FP12 이게 앞쪽이고 이 뒤로 가면 뒤쪽으로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모폴로지가 뾰족뾰족한 것은 뇌파가 아닙니다. 뇌파는 이제 이 스컬 안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스컬 밖을 뚫고 나올 때 이제 높은 주파수들이 다 투과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뇌파는 보통 모폴로지가 부드러운 게 뇌파다. 뾰족뾰족한 건 뇌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뾰족뾰족한 게 있더라도 지금 뾰족뾰족한 게 FP1, FP2에 좀 있고 F7, 조금 있고 FT3가 뾰족뾰족한 게 심하잖아요. 원래 이제 템포럴 머슬이 상당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슬 액티비티가 측정되는 거고요. AI가 이제 머슬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디텍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알파가 안 보이는데 선생님 눈 한번 감아 주십시오. 지금 눈을 감으면 이제 뒤쪽에서 알파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알파는
이 뒤쪽에서 보이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게 알파거든요. 아래쪽에 이제 1초에 한 10번 정도씩 업다운 업다운 하는 이런 알파가 눈을 감으면 뒤쪽이 이제 시각 영역이라서 시각 영역에서 이제 알파라는 거는 이제 그 영역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이제 앞쪽에서 나오면 우울증이고 이제 앞쪽이 아니고 뭐 중앙에서 나오면 어떤 정보 처리가 거기서 블락킹 되는 거고 템포럴에서 나오면 이제 메모리 펑션에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알파가 어디서 나오는지만 봐도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 눈 떠주십시오. 그럼 다시 알파가 이제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알파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 치매 환자다 그러면 눈을 떠도 알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파를 측정할 수 저희가 한 2분만 한번 지금 참고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눈 감아 주십시오. 네, 눈 감은 상태에서 이제 지금도 T3에 이제 머슬은 약간 남아 있지만 AI가 제거를 하고 F8에 1초에 한 번씩 펄스가 있지만 이것도 AI가 제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가 뒤쪽에서 좀 강하게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그 전극이나 이런 움직이는 영역은 이렇게 잡음이 나오지만 그것도 AI가 잘라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분 정도 보통 이제 저희가 측정할 때는 3분 30초 뭐 이렇게 그 해야지 그 사람의 대표적인 뇌파 패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2분만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뇌파에 대한 측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라도 뇌파가 너무 빨라서 우울증이 있고 너무 느려서 우울증이 있는데 너무 빠른 우울증 환자한테 일반적인 우울증 약을 주면 이게 뇌파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파킨슨도 뇌파 떠는 파킨슨이 있고 동작이 안 되는 파킨슨이 있는데 전혀 다른데 치료 방향을 이제 뇌파를 보고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가 뭐 ADHD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든 질환이 다 이제 그 뇌파가 빠른 타입과 느린 타입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막 치료하게 되면 이제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데 뇌파는 이제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하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건강한 패턴이 그거를 이제 그 데이터 그 한국인의 건강한 DB가 클라우드에 구축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컬처럴 디퍼런스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더 큰 차이는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틀립니다. 뇌파가. 남자 여자는 항상 구분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분만 측정을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요거 가지고 필요하면 이제 더 수업 시간에 더 그 강의 시간에 조금 더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 선생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제가 수업 강의 시간에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끝나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면 AI가 이제 데이터를 클리닝을 하고요. 아까 보셨던 그 템포럴 머슬, 프론탈 머슬, 그 다음에 F8 쪽에 있었던 펄스 액티비티,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막 그 잠깐 막 움직이는 이런 거 AI가 다 클린해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연령별, 성별 DB랑 비교한 다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선생님의 뇌파 패턴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임상 현장에서 이제 이런 뇌파를 상당히 이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방금 보셨듯이 알파가 굉장히 잘 보이셨잖아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각성 상태를 잘 유지하신 거고 알파가 이제 뒤에서는 약하고 뒤에서는 강하고 앞에서는 약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알파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한 뇌파 패턴을 지금 보셨던 거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이제 눈으로만 봐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정량 뇌파라는 기술을 쓰게 되는 거고 이제 일단 패턴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벤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벤션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인터벤션을 하고 나서 뇌파를 찍어도 되고 이 장비에 있는 이제 빛으로 뇌파를 모듈레이션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뇌파를 이제 건강한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이제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로축이 주파수고 세로축이 앰플리튜드입니다. 그래서 뇌파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주파수가 작을수록 굉장히 많은 영역의 뉴런들을 이제 같이 동기화시킵니다. 어떤 그 뇌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뇌파라는 거는 뉴런이 만들거든요. 뉴런에 있는 뉴런이 이제 다른 뉴런과 시냅스를 할 때 그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포텐셜이 뇌파로 측정이 되는데 이제 이 뉴런이 우리 브레인 전체에 퍼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영역을 리크루트하게 되면 앰플리튜드 커지고요.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만 뉴런들이 이제 동기화되면 앰플리튜드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주파수가 커질수록 베타는 상당히 로컬하게 이제 그 동기화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파는 굉장히 큰 영역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기화돼서 나온다고 보면 되고, 델타는 더 넓은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뉴런들이 동시에 파이어링을 해가지고 그거가 이제 밖에서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앰플리튜드가 주파수가 낮을수록 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스컬을 잘 통과를 못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스컬 안쪽에서 측정하는 이제 이코지라는 일렉트로코티칼 엔소팔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스컬 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이게 코텍스 레벨에서 측정하면 이제 그런 차이가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주파수는 밖에서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업다운이 이제 주파수인데 업다운을 많이 하는 애들일수록 앰플리튜드가 작은 게 정상 뇌파다. 이 슬라이딩 패턴, 이것만 알면 뇌파의 이제 문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뇌파 측정한 다음에, 이 사람은 슬라이딩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뇌파가 더 커지네?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뇌파의 이런 주파수와 앰플리튜드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장비를 방금 보셨던 장비하고 이 두 번째 장비, 이게 지금 의료기기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전자기기인데,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빛에 의한 자극을 강하게 해서 이 PBM이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빛에 의한 자극을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 뇌파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뇌파를 조절한다 해서 PBM이라고 하는데, 이 PBM에 조금 더 특화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장비를 이제 결합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의료기기,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의료기기 쓰셔야 되니까 이걸 쓰셔야 되고, 이제 뭐 다양한 PB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는 이거랑 같이 쓰시면 이거 자체도 이제 PBM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두 장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이제 뇌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뇌파가 발생하는, 제가 말씀 방금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뇌파는 이런 뉴런이 있고, 뉴런이 이렇게 그 소마라는 그 셀 바디가 있고, 여기서 이제 다른 뉴런하고 시냅스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엑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엑손 끝에서 이제 다른 뉴런하고 시냅스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이 시냅스 하는 데서부터 이제 뇌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엑손에서도 전기가 흐르고 액션 포텐셜이라는 전기가 흐르지만 액션 포텐셜들은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밖에서 이제 시냅스에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져서 그게 측정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뉴런이라는 게 있고, 브레인 셀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뉴런 말고 글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 나머지 지금 에스트로사이트나 뭐 마이크로글리아, 뭐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이런 게 다 글리아의 일종인데, 이제 뇌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이제 미엘린 시스라는 그 구조를 만드는데, 이 미엘린 시스라는 게 엑손이 엄청 긴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보시면 눈 감았을 때 알파가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알파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양쪽 브레인, 좌우 브레인 안쪽에 이제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상에서 마치 심장에서 사이너스가 그 페이스메이커를 하듯이 브레인에서 이제 시상이 페이스메이킹을 해가지고 시상에서 모든 코텍스에 동시에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1초에 10번씩. 그게 알파 리듬이거든요. 그 알파 리듬이 이제 말하자면 1초에 10번씩 온오프 시상에서 이제 온오프 하면서 코텍스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리듬인데,
그 알파 리듬을 이용해서 브레인이 모든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봤다, 들었다, 뭐 냄새 맡았다, 뭐 이런 모든 감각들이 1초에 10번씩 디지털로 코딩이 돼가지고 이제 상위 영역으로 점점 이렇게 뒤에서 센싱 됐던 것들이 상위 영역으로 오는데 기본적으로 알파라는 그 1초에 10번씩 마치 이제 컴퓨터의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 리듬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성인이 되면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레티큘러 이게 보면 이제 레티큘러 액티베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셀라무스가 있는데 이제 망상 활성계라는 이 레티큘러 액티베이션 시스템하고 셀라무스가 이제 잠잘 때는 둘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자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니고 사람이 깨어날 때는 이 시상에서 이제 파란색의 신호를 이렇게 코텍스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에서 코텍스로 신호를 보내서 코텍스에서 다시 시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클로즈 루프를 거치면서 이제 뇌파에 알파파가 아까 그 알파파 생기는 건데요. 이 알파파가 이제 그 아이들이 이게 보면 이제 연령이거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4세부터 82세까지 전 연령을 데이터를 모아보면 이제 아이들 한 4세 정도 되면 알파파가 8Hz가 됩니다. 8Hz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알파로 인정하는데 그보다 느릴 때는 이게 인지 정보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해도 기억도 잘 안 되고 노인도 8Hz 미만으로 내려가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파가 이제 1초에 8번 이상을 업다운 해야 되는데 4세가 되면 8번을 업다운 하는 거고 여기 보시듯이 이제 한 14세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성인의 알파 리듬에 도달하는데 그게 아까 그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게 미엘린 시스를 만들면서 이제 액션 포텐셜이 막 점프를 해가지고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이렇게 시상에서 코텍스로 가는 속도가. 그래서 이제 알파가 이제 속도가 8에서 10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8과 10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그 14세 정도 되면 성인의 알파 주파수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내가 이제 성인의 CPU를 갖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는 40세부터 이렇게 그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요. 여자는 상대적으로 좀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이제 그런 정보 처리 관점에서 이제 에이징에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그 이해할 거는 뇌파는 이렇게 페이스메이킹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파이어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작은 브레인이거든요. 우리 코텍스 굉장히 넓은데 시상에 있는 영역들이 그대로 코텍스로 다 원투원 매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상은 굉장히 작은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상이 페이스메이킹 하면 동시에 우리 코텍스가 다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동시에 페이스메이킹 하기 때문에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된다. 여러 뉴런들이 동시에 싱크로나이즈 되기 때문에 뇌파가 측정할 수 있는 뇌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를 이해할 때 요 그림 하나면 이제 뇌파를 다 이해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각성 상태에서는 알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가 있고 사람이 졸리게 되면 고양이 뇌파도 비슷해요. 고양이도 이제 기본적인 주파수는 비슷해요. 이제 주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뇌가 얼마나 컴플렉스하고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이제 다양해지는지가 이제 고등한 뇌냐 아니냐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같은 이런 리듬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가 나오는데 고양이가 졸리면 이제 세타가 나오는 거고 자면 델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벤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주파수가 알파랑 그 다음에 이 베타 1 주파수입니다. 베타 1이 이제 뭐냐면 고양이가 이제 먹이를 발견하면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캄하게 먹이를 보잖아요. 그 캄 포커스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먹이를 쳐다보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캄 포커스 할 때 나오는 게 베타 1이라는 리듬인데 이 베타 1 리듬이 브레인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캄 포커스를 평상시에 연습을 하면 이제 아까 뇌파가 너무 느렸던 사람도 뇌파가 좀 빨라지고
뇌파가 너무 빨랐던 사람은 오히려 뇌파가 느려지는 그 굉장히 좋은 거의 맞는 것 같은 리듬이 이제 베타1 리듬입니다. 그래서 베타1 리듬을 상당히 많이 인터벤션에 사용합니다. 베타1이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죠?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외부에서 물리적 자극을 줘서 베타1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 뉴로모듈레이션이라는 신경 자극 기술입니다. 그래서 신경 자극 기술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제 자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 빛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인트레인먼트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핵심 원리인데 동조 현상이라는 거 뭐죠? 이렇게 뇌파 자체도 사실은 그 동조돼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뉴런들이 동시에 파이링해서 뇌파가 나타나는데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큰 리듬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빛이나 자기나 전기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영역을 자극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하는 영역이 이제 왜냐하면은 뉴런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볼티지 센시티브 하거나 라이트 센시티브한 그 이온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빛이나 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뉴런이. 그래서 걔들이 이제 빛이나 전기 자극을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온오프가 돼요. 그거에 의해서 게이팅이 되고 외부에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자극을 주면 그 속도로 그 영역의 뇌파가 예를 들어서 베타1이 없던 사람이 베타1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동조 현상인데 이제 동조 현상이라는 거는 이런 신경 자극 기술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자연 현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두 개의 진동하는 이런 진자를 갖다 놓으면 처음에 속도가 다른데 얘들이 옆에 가까이 놓으면 점점 비슷해져요. 그게 동조 현상이거든요. 오실레이터가 있으면 이제 그 오실레이터하고 그 옆에 있는 오실레이터가 주파수를 튜닝해서 같이 맞추는 게 동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같은 옆에 이제 랩에서 개발해서 거기도 이제 창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잠을 잔다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캄하게 뇌파가 느려져야 되잖아요. 뇌파가 잠을 잘 때는 또 심박도 느려져요. 심박이 빨라진다는 거는 이제 긴장한다는 거고 성질 나고 그러면 심박이 빨라지죠. 뇌파도 빨라지고 내가 캄하게 되면 뇌파도 느려지고 심박도 느려져요. 근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예를 들어서 심박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침대 밑에 그 사람의 심박보다 조금 느린 바이브레이션을 주면 그 바이브레이션하고 이게 심박이 또 이게 동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심장도 조금씩 늦어지거든요. 이런 이제 인트레인먼트라는 거는 모든 자연 현상에서 다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브레인 시스템에서는 뉴런들이 이제 자기하고 전기, 빛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볼티지 센시티브 혹은 이온 센시티브 혹은 볼티지 센시티브 혹은 라이트 센시티브한 이온 채널들을 통해서 외부의 물리적 자극하고 인트레인먼트 되기 때문에 이제 베타1이 없는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낮에 베타1을 주면 이 사람들이 밤에 베타1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렘 수면에서 이제 딥슬립으로 트랜지션 할 때 이 베타1 주파수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파수를 낮에 이렇게 자꾸 만들어주면 이게 그쪽에 리듬을 만드는 회로들이 이렇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밤에서도 수면이 좋아져요. 이런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1은 진짜 중요한 이제 만약에 장비가 있는데 환자가 왔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겠는데 뇌파를 찍을 수 없다. 혹은 뭐 일단 빨리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베타1을 그냥 스티뮬레이션 해주면 브레인이 캄 포커스 상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 이제 그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제 사람마다 그 뇌파의 그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타2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먹이를 발견할 때는 베타2인데 실제로 가서 탁 액션을 할 때는 베타1이 아니고 베타2 뇌파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베타2고요. 베타2 뇌파는 사람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베타2 뇌파가 떨어져요. 그리고 알파는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제 알파 뇌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알파는 굉장히 중요한데 알파 이게 그 밑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세로토닌 부족하면 알파의 이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래서 앞쪽으로 알파가 몰리면서 이제 무드가 낮아지는 게 세로토닌 문제가 되고 알파 자체가 이제 엄청 느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이제 그 레티큘러 포메이션하고 살라무스의 각성 시스템이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그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해지면 알파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각 뇌파 리듬들이 이제 우리 그 신경 전달 물질하고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2는 실제 이제 내가 액션할 때 고양이가 실제 쥐를 잡으러 가면 이제 베타2가 나오고 쥐를 잡으려고 했는데 딱 놓쳤어요.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때 이제 베타3라는 더 빠른 뇌파.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텐션과 앵자이티. 이런 식으로 이제 뇌파 주파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제 뇌파 주파수하고 이제 멘탈한 어떤 상태인지를 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주파수하고 똑같은 건 주파수인데 그 세로축은 이제 브레인 퍼퓨전입니다. 퍼퓨전은 블러드가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가 이제 퍼퓨전인데 이제 그 병원에 가면 그 워터팻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워터팻 장비에서 블러드의 퍼퓨전 양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걸로 측정해 보면 이제 보면 델타 뇌파에 했을 때는 이제 블러드 퍼퓨전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이제 메타볼리즘 굉장히 니즈가 많다, 블러드의 이제 컨섬션이 많다는 건데 그게 수면 상태를 나타나고요. 수면 상태에서 우리가 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때는 이제 레스팅 상태. 이때는 블러드 퍼퓨전이 최소화됩니다. 블러드 양이 그만큼 대사도 작아진다는 뜻이고, 아까 보셨던 20에서 30Hz. 이 사이가 이제 블러드 퍼퓨전이 또 굉장히 짜증날 때 이렇게 블러드의 컨섬션이 굉장히 이제 요구가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제 알파와 베타 사이, 베타2 사이에 베타1과 베타2. 여기가 이제 블러드 퍼퓨전이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상당히 뉴트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이제 브레인에서 상당히 좋은 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뇌파 측정해 봤더니 보이지 않는 스파이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난폭하고 막 가정폭력을 일으키고 사실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 패턴을 주로 없앨 때 이 지금 SMR 저 베타1 주파수를 계속 자극하거나 훈련을 시켜주면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뾰족뾰족한 스파이크 패턴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게 저희가 지금 아까 측정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그 신경 자극하는 건 아직 보시진 않았는데 그 자극을 하면 그 순간 뇌파가 이제 그 사람의 평상시 상태랑 다르게 건강한 패턴을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제 점점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방법이 자기 스스로 그 뇌파를 트레이닝을 하면 돼요.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이제 SMR이라고 아까 베타1이라고 하는 뇌파는 이제 호흡을 할 때 호흡을 굉장히 천천히 내쉬면 그 SMR 뇌파가 이 가운데 센트럴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나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자기가 화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이오 피드백, 저희 소프트웨어의 이제 바이오 피드백 기능. 아까는 이제 막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실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여기 센트럴에서 예를 들어서 12에서 15Hz를 훈련하겠어 하면 그 크기만 이렇게 바 차트 같은 걸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쉽게 보여주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호흡을 천천히 내쉬니까 베타1이 높아지네. 이걸 자기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도 이제 이 디바이스에 같이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의 뇌파가 이제 신경 조절, 그 다음에 셀프 레귤레이션 트레이닝을 통해서 전혀 다른 건강 패턴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해하실 거는 이제 눈을 떴을 때는 이렇게 슬라이딩 패턴, 주파수에 따라서 뇌파 크게 감소하는 거고, 눈을 감았을 때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알파가 이렇게 머리 뒤쪽이 커지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파란색이 알파가 커지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8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8에서 12Hz 사이 알파가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커지는데 이런 스펙트럼에서 벗어난 패턴을 찾았으면 그거를 치료하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알파가 아니고 세타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베타에서 나왔다든지 그러면 이제 슬라이딩이 아니고 갑자기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진다. 이거는 내추럴한 현상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치료하면 그 사람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뇌파를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뇌파 딱 측정하면 이제 이따가 이제 보시면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측정하고 나면 이제 브레인에서 어떤 영역이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파가 건강한 패턴에 비해 너무 빠르다 이거고 빨간색이면 너무 느리다 이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방향이 결정되겠죠. 치료할 위치도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대개는 이제 이걸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이제 뇌파가 느려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런 건강한 그 스펙트럼이 왼쪽으로 뇌파가 느린 쪽으로 이동하고 상당히 많은 인지장애, 그 다음에 우울증, 파킨슨, 뭐 학습장애, 발달장애에서 이런 언더어라우절 저각성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불안이라든지 뭐 강박, 뭐 너무 이제 걱정이 많다든지 너무 완벽주의라든지 잠을 못 잔다, 뭐 중독이 돼 있다, 두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뇌파 너무 빠른 쪽으로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신경과적인 문제나 정신과적인 문제나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경도인지 장애나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되게 다 뇌파가 느려집니다. 뇌파가 느려지는데 이제 뇌파의 그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 알파가 전두에 많아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파킨슨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도파민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두엽 세타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알파 자체가 소실되면서 알파가 없어져요. 그런 게 이제 그 아세틸콜린의 문제라고 저희는 이제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세틸콜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다 느려져요. 그렇지만 나머지 파킨슨이라든지 뭐 TBI, 뭐 페인, 그다음에 우울증, 불안, 강박, PTSD, ADHD, 뭐 오티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언더어라절과 오버어라절 같이 있습니다. PTSD는 오버어라절이 많이 있고요. 어딕션도 오버어라절인데 어딕션이 장기화되면 언더어라절로 바뀝니다. 슬립 디스오더도 처음에는 오버어라절인데 이것도 장기화되면 언더어라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우리 브레인 디스오더가 다 언더어라절과 오버어라절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뇌파를 측정해 봤는데 아까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실제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뇌파는 브레인 시스템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브레인 시스템이 상당히 그 간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거면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 어텐션 시스템이거든요. 나 이거 전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야 그러면 전혀 관심이 안 생겨요. 어텐션 시스템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 시스템은 어텐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텐션을 조절하는 게 아까 그 레티큘라 포메이션과 시상에 있는 그 각성 시스템, 그게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을 통해서 알파 주파수를 만들면서 알파가 8 이상 되면 이제 외부 세계 정보를 내가 이제 어텐션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꺼져버리면 잠자는 거죠. 그래서 강의 시간도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레인은 어텐션 시스템이다. 어텐션 시스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 내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이거 환자들한테 도움 되겠어. 그러면 이거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어텐션 시스템은 반드시 메모리 시스템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요. 메모리 시스템 연결될 때 이거는 이제 좋은 정보도 있지만 어떤 거는 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어.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하고 어펙티브 시스템 항상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서킷을 써요. 메모리 시스템과 어텐션 시스템, 어펙티브 시스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브레인 어텐션을 해가지고 저장시키는 거예요. 저장시켰을 때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야. 이걸 같이 붙여가지고 저장시키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메모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이게 이그제큐티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텐션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모듈레이션이 되고 어텐션 시스템 문제가 생기면 알파 주파수 확 느려져요. 혹은 너무 빨라져요. 알파가 너무 빨라지면 PTSD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알파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무것도 인지적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의 각성 조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브레인이 어텐션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텐션 한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 시켜야 되잖아요. 예, 메모리 시킬 때는 이제 아세틸콜린을 씁니다. 아세틸콜린을 써가지고 우리 브레인 이제 그 파페즈 서킷이라는 림빅 서킷을 이용해갖고 우리 코텍스 어딘가에 정보를 보내서 저장을 해요. 그게 이제 메모리 시스템이고 또 동일한 이제 림빅 시스템에 우리 그 정보가 좋다 나쁘다 그거를 이제 같이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게 이제 어펙티브 시스템인데 어펙티브 시스템은 메모리 시스템은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어펙티브 시스템은 세로토닌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틸콜린의 문제가 되면 보통 이제 아까 그런 그 신경 전도라든지 결국은 이제 그 알파 자체의 속도 자체도 이제 아세틸콜린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펙티브 시스템은 이제 세로토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문제가 되면 뇌파에서 알파가 앞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무드가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이 전두엽은 알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전두엽은 이제 뒤쪽은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이제 앞쪽이 알파가 있다는 건 앞쪽도 나는 이제 일을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주는 게 세로토닌인데 이제 우울하게 되면 그런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이 망가지고 뇌파에서는 알파가 앞에서 강하게 나오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파민 시스템. 내가 액션을 할 때는 도파민 시스템이 필요한데 액션이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어떤 모터를 조절하는 것도 액션이고 내가 어떤 뭐 행동을 할 건지 말 건지 조절하는 것도 도파민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베타가 없어져요. 베타가 없어진 대신에 이제 전두엽에서 세타가 나타나요. 그럼 이런 사람들 행동 조절이 안 되고 상당히 많은 이제 약물 중독자들이 나중에는 프론탈 세타가 많아지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도 처음에는 뇌파가 너무 빨랐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알코올 중독하게 되면 전두엽 세타가 많아지고 그래서 완전 이제 아무것도 행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타 스핀들이라는 그 가바라는 게 있는데 이 가바라는 물질이 우리 모든 시냅스들을 다 이렇게 평소에는 차단시켜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 브레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니비션 시스템이에요. 다 차단돼 있다가 우리도 모터도 이렇게 수많은 동작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모터 시스템도 평상시에는 이제 차단돼 있다가 특정한 모터만 실렉션 돼가지고 특정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바 시스템이 브레인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가바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 뇌파가 막 그 폭주를 해요. 너무 빨라져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보실 텐데 그러면 앵자이티가 너무 세진다든지 뭐 술을 안 먹으면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든지 너무 불안해진다든지 뭐 파킨슨 같은 막 이렇게 손을 떤다든지 이런 게 다 이제 가바 시스템이 망가져서 이제 뇌파 너무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시스템이 너무 간단하고 사실 간단하게 이게 브레인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뇌파를 보면 어떤 시스템에 문제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고칠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뇌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브레인을 이해하는 브레인은 이런 거고 뇌파를 이용해서 브레인을 이해하는 윈도우는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랜드스케이프가 되게 어떻게 생겼다 보셨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뇌파를 측정했잖아요, 저희가. 뇌파 측정했는데, 이 측정할 때, 이게 어떤 뇌파구나. 이런 걸 눈으로 좀 볼 줄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임상으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시간이 좀 돼가지고, 아까 저희가 측정했던, 여기 가서 보면, 아까 이제 테스트로 뇌파 찍었던 게 이제 클린 이지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결과도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측정했던 뇌파입니다. 이거 보면 이제 아까는 F8 쪽에 펄스가 계속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펄스 없어졌죠? FP12 쪽에 머슬이 있었는데 머슬 없어졌죠? 그 다음에 T3 쪽에 머슬이 있었는데 머슬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AI가 클리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비교하면 이제 뇌파가 아닌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AI가 이렇게 클리닝을 하고 이렇게 클리닝 한 다음에는 이제 클리닝을 한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나중에 따로 보고요. 선생님 원하시면 지금 볼 수도 있어요.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일부 영역이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영역이 조금 느리다고 이제 그 계산 양쪽 그 전두랑 중심 쪽이 약간 느려져 있다고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이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밸런스 존에서 일부 영역이 조금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HRV 썸머리는 이제 그 뇌파를 측정하면서 동시에 오른쪽에서는 심박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밸런스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자율신경 밸런스는 이제 SDNN 값으로 보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밸런스가 좋으신 걸로 되어 있고 이제 교감 부교감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밸런스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뇌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이 양쪽이 지금 뭐 양쪽이 약간 뇌파가 느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실제 그 영역이 빨라지면 어떤 행동이나 기능이 개선되겠다 하면 그 영역을 이제 빠르게 그 신경 변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가서 보시기 위해서 이 뇌파가 만약에 측정이 깨끗하게 안 된 뇌파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분석 결과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린 데이터를 항상 먼저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두엽하고 이게 약간 중심엽 이쪽이 사실은 이제 어떤 모터에 실행하는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뭐 그런 문제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이제 거의 막 도사 수준이 되면 이것만 보고 이러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 상당히 그 자세하게 지금 전두엽 중에서도 어떤 영역이 특히 이제 퍼센타일이 낮은 쪽이 이제 지금 보면 여기 파라오포쿨라리스가 이제 조음을 하는 곳인데 조음을 하는 곳이 상당히 이제 어라우절 레벨이 좀 낮다고 되어 있고요. 또 엄청 낮은 곳은 미들 프론탈, 굉장히 1.6%이 이제 오른쪽에 실행 기능을 담당한 전두엽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많이 그 어라우절 레벨이 낮다. 전두엽 중에서도 지금 어디가 제일 문제냐 이런 걸 골랐을 때 지금 여기 센트랄하고 프리센트랄하고 아까 이제 코달 미들 프론탈 영역이 상당히 좀 낮다. 그러면 이 영역이 기능이 뭔지 여기 이렇게 주로 써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오른쪽 같으면 보통 뇌는 그냥 좌우로 나눠서 왼쪽은 이제 로지컬 프로세싱이고 오른쪽은 이모션 프로세싱인데 이제 지금 이제 코달 프론탈이면 이제 프론탈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가 조금 어라우절이 낮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뇌파가 느린 편이신데 어라우절이 오른쪽이 좀 더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이모션 쪽에 뭔가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이모션 쪽으로 레귤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쪽으로 이제 지금 방금 보면 오른쪽에 코달 프론탈이 상당히 느리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모셔널 레귤레이션이 점점 높아진다 하면 그 치료가 그 사람한테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뭔가 이렇게 의견이 있으신가요?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일단 이제 오늘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뇌파 신호를 일단 제가 방금 서머리를 보기 전에 뇌파를 봤잖아요. 클린 데이터가 클린한지 봤습니다. 그 볼 줄 아는 게 이제 판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위쪽에 이게 지금 알파 1초에 10번씩 업다운한 알파고요. 앞쪽에 보면 이거 분명히 느리잖아요. 전두엽은 뒤보다 무조건 빨라야 되거든요. 그 느리다는 거는 이게 도파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두엽에 도파민이 고갈되면 전두엽 세타가 많아져요. 이런 패턴은 파킨슨에서도 나오고 치매에서도 나오고 ADHD에도 나오고 오티즘에도 나와요. 다 행동 조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뇌파는 어떤 특정 질환에 스페시픽하지 않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 사람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치료하는 정보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세타가 너무 많구나. 전두엽 세타 문제구나. 이 밑에 봐보세요. 이 밑에 보면 알파가 있는데 알파보다 훨씬 빠른 뇌파가 나오는 건 정상인데 전두엽은. 근데 베타가 알파처럼 모양이 너무 예쁘면 굉장히 안 좋은 뇌파예요. 그걸 베타 스핀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베타 스핀들이 파킨슨에서는 트레머에서 보이고요. 그다음에 ADHD 아이들이 이 베타 스핀들 가진 경우 많고 우울증도 이런 거 가진 경우 많고 오티즘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베타 스핀들이 조금 발전하면 에필lep티폼이라는 스파이크 패턴으로 발전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의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저희는 이제 TMS라는 거에서는 자기 일을 이용해서 뇌파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Hz를 씁니다. 1Hz로 굉장히 느리게 온오프 TMS 기계를. 그럼 그 영역이, 타겟 영역이 엄청 이제 베타 스핀들이 브레이크업 돼요.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에 막 너무 우울했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든지 파킨슨이었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트레머가 심했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돼요. 저희도 1Hz로 저런 베타 스핀들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면 트레머가 없어져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받고 이제 그게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아직은 또 숙제지만 이제 저희가 인터벤션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뇌파 빠르냐 느리냐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고 뇌파라는 거는 이렇게 그 코텍스에서 스컬을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항상 웨이브폼이 상당히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 채널에 어떤 웨이브폼이 있으면 항상 주변 채널도 비슷한 웨이브폼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필드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채널이 지금 순서대로 쭉 매핑이 돼 있으면 옆에 채널은 바로 옆에 있는 거라서 어떤 한 채널만 신호가 튄다. 여기만 신호가 지금 튀잖아요. 두껍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뇌파가 아니고 EMG가 클리닝 했어도 남아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 양쪽 두 채널은 다른 채널하고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머슬 아티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뇌파는 보면 아까 위에서 봤던 알파가 안 보이죠. 그래서 치매가 되면 알파가 사라지고 혹은 알파가 아예 발달이 안 된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제 이런 뇌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뇌파만 봐도 나중에는 사실 정략뇌파를 안 봐도 이 뇌파만 보고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정말 근데 거의 그런 사람 저도 안 되고요. 뭐 그런 사람 많이 없기 때문에 정략뇌파를 쓰는 거고 뇌파 측정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3분 30초를 측정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아까는 이제 너무 짧게 측정해서 아이 클로스 아이 오픈 3분 2분만 아이 클로스 눈 감고 2분만 측정했는데 원래는 3분 30초를 측정하면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뇌파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측정을 원래 하고 근데 그 측정하는 7분 동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바로 필드 이펙트거든요. 여기서 뇌파가 나왔는데 나오면 반드시 그 주변 채널은
그거랑 비슷한 뇌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뇌파인 거예요. 근데 센트럴에서 나오는 저걸 버텍스 샤프 웨이브라고 하는데 저게 나오면 이제 저 사람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성 뇌파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파를 분석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수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수면을 좋게 할 건지를 이제 그 해결해야 되고 수면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뭐 아무리 신경 조절해도 안 돼요. 그래서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5분도 안 돼서 자버려요. 쓰고 있으면. 그것도 아주 그냥 살짝 졸린 게 아니라 아예 자버려요. 버텍스 샤프웨이가 나오고 이제 알파가 지금 보면 뒤에서 알파도 상당히 약화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측정할 때 데이터 볼 때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보통 측정한 사람한테 훈련시켜서 그걸 보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패턴. 이런 스파이크가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뾰족뾰족한데 그 주변 채널에 이렇게 약간 시프트한 거를 페이즈라고 그러고 그 옆에 채널에 나타나는 건 필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진짜로 이 위치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이거 필드 이펙트가 나오는 거는 진짜 스파이크다 해서 이 사람은 스파이크를 없애는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뇌파가 있으면 이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런 뇌파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아티팩트다. 왜냐하면 주변 채널에 저렇게 큰 신호가 나오는데 주변 채널은 아무 비슷한 패턴이 필드 이펙트 없잖아요. 이런 게 남겨놓고 이런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센트럴이 굉장히 슬로우 웨이브가 많다. 언더 어라우절이야. 이 부분을 고쳐야 돼. 이렇게 잘못 판단. 이런 정도만 아시면 뇌파를 임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뇌파를 조절시키느냐. 제가 이제 이미 설명드린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이 라이트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빛이 들어가면 뉴런에 있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뉴런의 셀 멤브레인에 이제 라이트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 있어서 이제 빛에 저희가 주는 주파수에 의해서 인트레인먼트가 돼가지고 뉴런 끝에 시냅스가 동시에 파이어링 하면서 이제 같은 리듬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모든 신경 조절 기술에서 TACS나 TMS나 PBM이나 같은 공통적으로 쓰는 기술이고 이제 빛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뉴런에 있는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뉴런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셀 멤브레인에서 이제 그 포토 센스 이 뉴런에 이제 들어오면 이 뉴런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제 광 민감성 효소가 있습니다. 사이토크롬 C 옥시다즈라는데 이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제 에너지 생산을 막 굉장히 촉진시켜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 ATP를 만들고 또 산화질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또 신경 생성 인자를 자극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냅스 형성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그 신경 형성을 또 드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빛에 의해서 자극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가 촉진된다는 게 다른 정기적인 자기적인 그 신경 조절 기술하고 상당히 다른 독특한 점입니다. 빛에 의한 자극이 이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인트레인먼트를 일으키면서 이제 광학적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마치 이제 식물이 광합성하는 것처럼 사람에 있는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제 그 셀 멤브레인에서 빛을 가지고 대사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제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뇌파가 정상화돼요.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좋아지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아까 저 처음에 그 보셨던 그림에서 글리아가 이제 우리 브레인에서 이제 블러드 화이트 백혈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글리아가 막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보면 치매나 뭐 파킨슨 다 신경 면역성 질환이거든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브레인 질환들이 면역 질환인데 이 글리아가 막 작동해가지고 이게 글림페틱 시스템이라고 이게 노폐물 처리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제 신경 조절 기술 중에 이제 빛은 추가적으로 이런 그 대사 작용이 활성화되고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파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MCI 케이스가 있는데 80세 남성인데 뇌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느려져 있었겠죠. 엄청 빨라졌어요. 기억력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만족해요. 과거에 잘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는데 생각이 빨리빨리 나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이신데 이제 이분은 이제 파인 모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아침에 막 면도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젓가락질도 음식 막 다 흘리고 이런 파인 모터 컨트롤이 안 되던 분인데, 처음에는 이분은 이제 브레인 포그가 있으셨는데 브레인 포그 계셨고, 낮에 막 졸리셨는데 그런 게 좀 없어지셨고, 이제 파인 모터 컨트롤도 잘 되시는 쪽으로 바뀌셨고, 뇌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빨라졌어요. 그 케어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3달 동안은 회사 오셔서 계속 케어 받으셨고, 나중에는 저 장비 이제 빌려 가셔가지고 집에서 그냥 하시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머 있는 분 어떠셨을까요? 이분 계속 손 떠시는 분인데, 트레머 있으시면 뇌파 빨랐어요. 뇌파 느려졌어요. PBM 이거 하면서. 그래서 이분은 해외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수상스키 타면서 이게 자기라고. 수상스키를 타세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파킨슨에 좋아지는데 왜 좋아졌냐? 결국은 그 사람의 뇌파를 보고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방향을 결정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PBM만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뭐 PBM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전기 자극으로도 돼요. 그 TACS도 ACS라는 것도 뭐 빠르게 트레머는 이렇게 세타 ACS를 쓰고 이제 너무 이제 리지디티가 높은 사람은 베타 TACS를 써요. 그렇게 하면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조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인트레먼트 원리고, 단지 이제 PBM은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혈류를 개선하고 면역 작용하는 게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근데 약물 중독 환자, 이분 뇌파가 어땠을까요? 약물 중독. 고등학교 이후로 약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이 사람도 뇌파가 만성적인 약물 중독, 뇌파 엄청 늘어져 있었어요. 뇌파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약물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케이스들만 가져온 거예요. 처음으로 직업을 구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성인 자폐. 이분은 뭐 행동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정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분인데, 행동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말이 그 문장 구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치매 중독 자폐 3가지를 타겟으로 지금 이제 작년부터 PBM 연구 굉장히 임상과 연구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폐 아이들이, 이분은 이제 제가 성인 자폐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저희 대표님이 이제 어린 아이들 굉장히 많이 케어하고 계시고, 한 70여 명 정도 케어하고 계시고, 성인 자폐도 이제 이분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상당히 만족하는 케이스고, 학교 폭력, 학교에 잘렸는데 다시 학교 갔어요. 뇌파가 어땠을까요? 전두엽 완전히 느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뇌파 빨리 해가지고 이제 학교 다시 돌아갔고요. PTSD 뇌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PTSD 뇌파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른데 이제 이거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느리게 이거는 이제 뇌파 데이터를 이제 한번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아직 인터벤션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아무튼 이런 케이스들을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들으시는 원장님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실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이제 치매 파킨슨 처음에는 이제 저희 있는 교육 자료를 그냥 보내드렸는데, 치매 파킨슨 관심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치매 파킨슨 체리를 일단 올려서 제가 케이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 퇴행성 질환보다 혹은 젊은 사람이 어린아이들 질환에 더 관심 있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 퇴행성, 어떤 쪽에? 발달장애 관심 있어요. 발달장애 아이들이, 제가 여기 케이스에는 지금 오늘은 없는데, 발달장애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아웃버스트라고, 갑자기 막 웃다가 막 화내고, 갑자기 성질내고 울고, 그러다가 또 뭐 이런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이 대개 다 알파가 발달이 안 돼 있으면서 베타 스핀들이나 에필렙티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해줘야 돼요, 발달장애.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알파하고 이제 1Hz를 섞어서 주면 애들이 카매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애들이 이제 언어가 문장을 못 만들고 말만 따라하다가 따라하는 것도 그냥 건성으로 막 틱틱 반향어를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문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바뀌는 거를 케이스를 저희는 이제 반복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치매나 파킨슨 같은 이제 퇴행성 질환 이거 굉장히 큰 영역인데 이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약물 중독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케이스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경도인지 장애 환자예요. 80세인데 보시면 이제 양쪽 템포럴이 6Hz 너무 많다는 뜻이거든요. 빨간색은. 이거 세타파인데 세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기억을 하고 싶어도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이분이 아까 이제 알파 스피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알파가 8.2예요. 이보다 낮아지면 이제 치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인터벤션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원장님들이 요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뭐 신경과, 정신과,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카톡방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 서로 이제 계속 공유하면서 서로 학습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원장님은 10Hz를 쓰셨어요. 이분은 10Hz를 해서 알파가 8이니까 10을 주면 빨라지겠지.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라는 건데 인트레인먼트를 할 때 이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인 사람도 예를 들어 10Hz로 자극을 주잖아요. 10Hz 자극을 주면 가장 반응이 좋은 사람이 이제 10에서 멀면 멀수록 반응이 나빠져요. 10Hz가 가장 건강한 알파 리듬인데 멀면 멀수록 반응이 나빠져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이 알파가 8Hz다 그러면 10을 주는 것보다 사실 9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인트레인먼트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뇌파를 보고 그 사람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그 인트레인먼트 하는 퍼스널라이즈 하는 원리고요. 사실 이제 에이징이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뇌파의 관점에서 진짜 단순해요. 블러드 퍼퓨전이 줄어들면 아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블러드 퍼퓨전이 줄어들면 이제 알파나 세타가 뇌파가 이제 느려지는 거거든요. 노인이 되면 혈액에 이제 퍼퓨전이 이제 혈관들이 건강이 떨어지면서 뇌파가 이제 느려지는 게 에이징 프로세스라 보시면 되고요. 세타가 늘어나죠. 알파가 감소하고 그게 이제 베타는 같이 줄어들어요. 처음에 이제 세타가 늘어나면서 베타가 좀 같이 늘어나요. 이거를 이제 카운터 밸런싱 하려고 늘어나다가 베타가 완전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 피크 주파 감소하고 굉장히 단순하죠. 뇌파가 복잡한 것 같은데 막 1000억 개의 뉴런이 만드는 신호가 이렇게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실제 치료에서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파가 느려져 있다. 특히 템포럴은 전두엽은 실행 기능이고 템포럴은 주로 이제 기억과 이모션을 관장한다 보시면 되고 레프트 쪽은 이제 로지컬한 거, 뭐 메모리도 버벌 메모리, 오른쪽은 비주얼 메모리. 또 아무튼 시퀀셜한 논리적 사고는 왼쪽, 정서적인 사고나 통합적인 사고는 오른쪽. 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양쪽 템포럴이 다 문제 있었고 알파는 8.2Hz였습니다. 그래서 10Hz를 이렇게 쭉 자극을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집이 멀어서 일주일에 2번만 오셔서 4주 동안 하셨는데 4주 뒤에 보니까 아직까지 개선이 잘 안 됐죠. 근데 알파는 좀 빨라졌어요. 8.2에서 8.8.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예요. 알파가 이렇게 증가하면 정보 처리 속도 늘어나는 거로 말하고 저희가 이걸 이제 브레인 브라이트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으로 이런 방식을 저희가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주 후에 이 선생님이 이게 더 욕심 내셔가지고 더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8주에 보니까
처음에 있던 템포럴 슬로잉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약화되고 베타도 좀 생기시고 알파는 더 빨라졌어요. 9.5까지 올라갔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이건 이제 한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뇌파 패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그 빨간색이 비포고 파란색이 사후 뇌파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제 이런 템포럴에 있는 세타가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진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양쪽에 다. 템포럴 세타 사라지고 알파가 이제 빠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좋아지셨어요. 보시면 이제 이런 템포럴 세타가 빨간색이 세타 리듬 굉장히 컸었는데 없어지고 알파가 베타가 생기면서 메모리 회복되셨다고. 왼쪽 오른쪽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알파는 이제 원래는 빨간색 8.2Hz였는데 9.5Hz까지 올라가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되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53명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룹을 2개로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그룹은 이제 8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이 CDR이 이제 0.5면 경도인 지장이거든요. 근데 12주 후에 8주간 하고 나서 4주간 메인터넌스라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하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을 낮춰가지고 메인터넌스 하던 분들이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이 결과가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뇌파가 좋아지면서 CDR 점수가 이제 낮아지면서 동시에 그 세타 베타 레이셔라고 아까 이제 나이가 들면 세타가 늘어나고 베타 줄어든다 했잖아요. 그 레이셔를 구하면 굉장히 센시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진 만큼 이렇게 세타 베타 레이셔라는 것도 같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하버드에서 이거 임상하자 해가지고 이제 퀴즈 가이드드 요거 임상하기 위해서 이제 NIA에다가 그란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요 빛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사실은 국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조금 경도인지 장애 사실 치매로 가면 저희가 이제 경도인지 장애 작년 초에 그 임상을 하면서 이제 치매를 1년을 했어요. 경도인지는 12주를 하고 1년에도 변화가 잘 안 생겨요. 치매는 치매 때 하면 안 되고 경도인지 장애 때 빠르게 시작해서 뇌파 개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킨슨 케이스입니다. 파킨슨 케이스 보시면 처음에 측정할 때 그 8.2Hz 알파가요. 8Hz 빨간 거 보실 수 있죠. 4주간 열심히 이제 PBM 했습니다. 그래서 8Hz 슬로잉이 상당히 줄어든 거예요.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 4주에 또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4주 하고 그 다음 치료를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이렇게 되셨으니까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했거든요. 계속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4주하고 그 다음 4주에 떨어졌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 이분도 9.5까지 갔어요. 9.5면 60세에서 정상이거든요. 정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장비 저거 하나 렌트해가지고 집에 가서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아지셔서 지금 얼굴을 뵌 지 오래됐어요.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저희가 이런 거 측정할 때 항상 이제 그 약물 효과가 딱 끝나는 시점에 4시간 뒤에 약물 효과 끝나거든요. 그때만 뇌파를 찍어요. 약물이 뇌파를 엄청나게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약물 효과가 끝날 때 이분들이 원하는 그 약물을 없애려고 하시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끝나는 4시간째 항상 뇌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했더니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고요. 저희는 이제 그 정상인은 이거 해도 잘 못 느끼는 거 많아요. 환자들은 자기가 내가 이 주파수 하니까 더 좋아요.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더 잘 느끼고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더 잘 느껴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알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10Hz, 뇌파가 8Hz니까 조금 빠르게 합시다 하고 8Hz 하고 15Hz가 파킨슨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타를
카밍하는 파킨슨 환자들이 나중에 심해지면 이제 동결이 오는데, 동결이 됐을 때 아까 그 고양이가 캄포커스 하는 거 있죠. 그 주파수 호흡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쉴 때 캄포커스가 되면서 모터 컨트롤 영역에서 그 베타파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훈련하면 파킨슨 환자들이 동결에서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파킨슨 환자들 무조건 다 저희가 이 베타1 스스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PBM 주파수로 하는 거 다 하는데, 이분은 그래서 10Hz 하고 15Hz 하고, 그 다음에 파인 모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18Hz를 이제 이런 막 타이핑하고 막 이렇게 젓가락 콩 움직이는 거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시키면서 18Hz를 하면 이분이 또 훈련이 돼요. 그 40Hz는 이제 인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그 각성을 시키면서 이뮨 펑션도 좋게 한다는 주파수인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줬는데 이분 40Hz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40Hz 하면서 브레인 포그가 없어졌다고 하시고, 이제 모터 컨트롤도 많이 개선되신. 트레머 타입인데, 이분은 뇌파가 저기 보면 11, 12예요. 나이가 64세인데 알파가 12Hz면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베타 스핀들도 있으신데, 인터벤션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분도 14Hz를 써서 한 다음에 1Hz를 쓰면 뇌파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14Hz로 캄한 스테이블한 브레인을 만든 다음에 1Hz를 콱 때려가지고 뇌파를 느리게 만들어요. 이걸 계속 3개월 동안 하시고 트레머가 없어지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보면 이제 빨간색이 사전인데, 이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시프트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뇌파가 느려진 거죠. 빠른 사람은 느려졌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인 이후로 계속 약물 중독, 전두엽 문제 있죠, 지금. 프론탈 5Hz의 전두엽하고 측두엽 너무 이제 빨갛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건 또 굉장히 또 특이한, 약물 중독 사람들은 브레인을 이렇게 오히려 건강한 쪽을 자극하면, 보통은 약물 중독 환자들이 불안이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안구 운동을 시켜가지고, 안구 운동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오른쪽에 했을 때 불안이나 트라우마가 올라온다 그러면 왼쪽 브레인에 문제 있는 거고요. 왼쪽을 안구 운동 시켰을 때 문제가 생겨 오른쪽 브레인에 문제 있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왼쪽 브레인에 문제 있다고 보고, 이제 닥터 시퍼라는 사람이 양쪽 하지 말고, 이 사람 중독자들은 한쪽 건강한 쪽을 자극했을 때 효과가 좋다, PBM이.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오히려 했는데, 이제 조금 개선됐어요, 사실은. 5Hz가 없어지고, 이제 센트럴에서 6Hz가 좀 늘어났는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사전사후 그림 그린 건데, 뇌파는 살짝만 옆으로 움직여도 굉장히 큰 차이가, 1Hz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뇌파가 9Hz 정도 알파가 이제 10Hz 쪽으로 좀 움직였던 거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이런 전두엽의 이런 슬로잉이 이 파란색으로 뇌파가 약간 빨라졌어요. 약간 빨라졌는데 행동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죠. 매주 그냥 약물하던 사람이 약물 안 하고 직장을 구하는 정도니까, 사실 저희도 사실 하면서 계속 놀라고 있어요. 이게 되는구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지금 이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계속 자살 시도했던 사람인데, 뇌파가 알파가 너무 빠르죠. 거의 PTSD 수준 뇌파 너무 빠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약물하고 같이 병영해서 치료를 했고, 뇌파를 8로 확 낮춰버렸어요. 확 낮춰버리니까 처음에 이제 뇌파가 너무 낮아졌어요. 이게 사전 사후의 알파도 이만큼 차이가 났고, 사후의 알파가 느려졌죠. 오히려 너무 10보다 훨씬 빨랐는데 느려졌다가 이제 다시 뇌파를 이제 8이 아니라 10Hz를 주니까 다시 이제 뇌파가 원래보다는 이제 12, 13, 원래보다는 맨 처음에는 이제 11, 12, 13까지 굉장히 빨갰는데, 이제 원래보다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제 8Hz를 확 낮추니까 뇌파 느려지고 다시 10Hz 올리니까 뇌파도 더 빨라지고 이 인트레인먼트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주파수를 잘 주면 그 사람한테 맞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굉장한 그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케이스인데 자폐 환자인데 5, 6Hz 엄청나게 많은 성인 자폐인데 이분이 이제 치료하고 이분도 이제 13Hz 이런 거 쓰고 나서 5, 6Hz 엄청 감소했죠.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슬로우 웨이브들이 많이 감소한 케이스고 이분은 이제 빛으로도 자극 주고 이제 전기로도 자극 주고 두 개 동시에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ADHD 폭력 학생이 이렇게 전두엽 문제가 있었다가 이제 10Hz, 13Hz 뭐 이렇게 4Hz 없어지고 또 6Hz가 높다가 계속 하니까 또 6Hz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장비가 이제 간단한 장비지만 뭐 10분이면 그냥 뇌파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위치가 어떻게 문제인지 확인해서 이제 방향을 조절해서 개선할 수 있다. 치매 자폐 중독이 사실은 3대 난치성 질환이라고 저희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다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사실은 학회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 이런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이제 이런 걸 좀 널리 활용하셔가지고 환자들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